영화 파묘는 3장이 끝난 후 차 내비에서 경로를 이탈하여 재검색합니다. 라는 장면의 전환으로 이야기가 급변합니다. 저는 차가 좌회전하는 그 순간부터 영화의 전개가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향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영화 파묘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영화 속 대사와 짧은 굿장면을 통해 아주 짧은 분량을 차지하는 인물이지만 기순애는 어쩌면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면 다이묘를 봉인시켜서 한반도의 민족 정기를 끊어내기 위해 다이묘의 시체를 말뚝으로 만든 사람은 음행사 기순애, 본명은 무라야마 준지라고 나옵니다. 기순애는 여우의 일본 발음이었죠. 영화 초반부터 묘자리를 보러 가던 중에 여우 무리가 나오는데 주변 지역만 보고 명당이라고 말했던 연근과는 달리 없어야 할 곳에 등장했던 여우 무리들을 봤던 상덕은 단번에 악지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이렇듯 영화 속에 등장하는 기순애는 작품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인물은 일본 음향사의 모티브를 기반으로 한 인물로 초반부터 중간 그리고 끝까지 이야기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인물이기에 분명 장재영 감독은 참고한 자료가 있겠죠? 무라야마 준지에서 준지의 글자만 앞뒤로 바꾸면 무라야마 지준이 됩니다. 무라야마 지준은 실제 인물이며 이 이름만 보아도 확실히 모티브를 참고했다는 생각이 드는 인물이죠. 지준에 대해 알아보니 일본의 민속학자입니다. 이 인물은 한국의 민속과 관련된 조사 자료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과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저는 바로 서점에 방문하여 그가 집필한 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조선의 귀신이었는데요. 이 책은 제1부 귀신편과 제2부 양기편 총 16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선의 귀신과 귀신을 쫓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죠. 여기서 잠시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음양사에 대해서 짧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양사는 고대 일본의 관직 중 하나입니다. 음양오행 사상을 기초로 한 음양도에 의해 센제이 및 풍수지리 등을 보던 기술직으로 배치되었으며 후에는 본래의 규정을 넘어서서 점술, 주술, 제사 전반을 관장하게 된 직업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음양오행의 음양은 어원으로 보면 두 문자는 각각 어둠과 밝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은 첫째는 수이고 둘째는 화, 셋째는 목, 넷째는 금, 다섯째는 토입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며 다시 영화를 기억해보면 피해 젖은 나무로 오니를 해치우는 장면이 있죠. 여기에서 최민식 배우의 대사는 불과 물은 상극이다. 쇠의 상극은 나무다. 그러니까 불타는 칼의 상극은 물에 젖은 나무다 라고 말하며 오니를 해치웁니다. 쇠 말뚝이면서 도깨비 부린 오니는 물과 나무의 결합체인 물에 젖은 나무의 상극인 셈이죠. 오니에게 최적화된 상극의 무기로 해치운 셈입니다. 이처럼 그의 책에서 나온 내용들이 영화 속 기순애의 캐릭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더욱 깊은 이야기를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라야마 지준의 조선의 귀신이란 책은 조선인의 관념과 귀신을 쫓는 전국 각지의 갖가지 양귀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물리쳐 재앙을 쫓는 양귀법의 여러 사례들은 오늘의 노인층들이 실제로 겪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신과 질병의 관계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어 속에 살아남아 있는데 감기가 들다, 병이 들다 라는 말에서 보이듯 병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며 병이 났다는, 병이 나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출입 여부가 질병인데 이처럼 과거의 질병관념은 귀신 신앙에 지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책의 내용에선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재앙의 대부분은 귀신들의 소행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적혀 있으며 그 당시 귀신관과 풍습이 일반 민중들로부터 지지받고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 존재가 확고하다고 저자는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책의 내용만 봐도 장재영 감독은 이 책을 분명 참고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무라야마 지주는 실제 인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인물이 음양사는 아니었으며 그가 저서한 책을 참고했기에 음양사의 극중 이름을 무라야마 준지라고 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장재영 감독은 파묘를 통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흔히 예상되는 공포물의 장치를 피하고 오히려 우리의 무의식적 정서와 공포 그리고 트라우마에 집중하여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그 결과 이 작품은 단순한 공포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순의 캐릭터를 통해 이 작품은 한국의 전통적인 민속과 일본의 음양사를 접목시키면서 새로운 시각과 해석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영 감독의 파묘는 여러 관객들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자아내는 내용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서 등장한 일본 오니와 관련된 장면은 이전과는 조금은 다르게 느껴졌을 겁니다. 감독의 최근 인터뷰를 다시 들여다보니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장면은 처음부터 계획된 연출이었을 겁니다. 장재영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영화 파묘를 발바닥에 티눈을 빼내듯이 개운하게 끝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이 영화는 우리 땅과 우리 주인공의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정서, 그 공포감과 트라우마를 우리의 구세대와 신세대가 힘을 합쳐 개운하게 뽑아내는 것에 집중했다 전하면서 공포영화로 만들려면 훨씬 무섭게 묘사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독은 아마도 우리가 잊고 있거나 숨기고 있는 친일파의 잔재와 우리의 과거를 꺼내어 무덤 속에서 다시 드러내어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그것을 공포영화의 형식 아래서 다루었지만 단순히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 상처와 미화되거나 무시되고 있는 부분을 되짚어보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 감독은 우리의 과거를 파묘하여 잊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메가무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